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병원 부속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기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탁받은 강의 재료는 턱관절 장애의 치료에 대해서인데, 보통 임플란트나 저희가 보철 치료, 교정 치료 이런 치료의 전제 조건이 사실은 턱관절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 문제 없을 때 하는 치료가 보통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치료의 좀 기본이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사고나 고려들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이분께 많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 턱관절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턱관절에 대한 그동안의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여러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제 사고가 굉장히 다양하신데 너무 치료가 안 되는 병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료가 너무 만만하게 쉽게 된다고 생각해서 적당히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보다는 치료 자체보다는 요즘 많이 관심 있으신 게 어쨌든 보험 청구 어떻게 해서 많이 청구할 수 있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치료가 잘 돼야지 그런 게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교정이나 임플란트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비용을 받아서 이렇게 해본다 이런 쪽으로는 결국 환자의 수요나 그런 게 더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오늘은 가능한 어떻게 치료를 잘 진행을 해보냐 이런 식으로 좀 집중을 해보고요. 다양한 뭐 보험 청구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은 더 심도 있는 강의가 많으시니까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턱관절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그동안 다 배우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현재 어떤 치료가 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내 진료실에서 어떤 진료를 할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이 제가 지금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데 이제 제가 특별히 다른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지금 또 도입해서 더 쓸 생각이지만 지금 제가 시행하고 있는 치료가 저는 환자들한테 거의 제일 표준적으로 적절한 진료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순서는 원래 저희가 턱관절 치료하면 턱관절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하고 치료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저희 병원에서 일단 하고 있는 거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이런 치료가 제가 이제 순서를 그렇게 한 게 제가 처음에 이제 환자를 20년 전에 맡아서 보고 시작할 때 다른 치료는 그러니까 외과니까 뭐 이렇게 발치를 하고 환자 수술을 끝내고 스티치아웃을 해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개념이 있는데 턱관절 환자를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 어떻게 끝내주나 마지막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진짜 안 잡혀서 처음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처음부터 어떻게 진료를 진행하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전에는 이제 턱관절 TMD가 뭐냐 이런 것도 이제 정리돼야 되겠지만, 저기 슬라이드에 나온 표정이 이제 이런 거를 시험 볼 때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저는 돌아서면 이 내용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정의로 시험 볼 때 한 용어로서는 저작권 및 압관절과 연관된 일련의 임상적 문제들에 대한 집합적 용어다가 정의인데 이제 환자를 볼 때는 내가 이해하는 거랑 환자한테 설명하는 거랑 좀 정확하게 짧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 공부랑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좀 간단하게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는 사실 환자들이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오는데 지금 제가 이게 한 10년 전에 다운받은 네이버에서 본 자료들이죠. 지금도 비슷하게 있는데
오랜만에 제가 강의 때문에 좀 준비를 하느라고 들어가 보니까 턱관절 장애가 저희는 턱관절을 치과에서 보는 게 뭐 이렇게 당연하시게 하지만 지식 검색에서는 한방에서 한 자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충격이었는데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턱관절만 많이 보시는 분들 외에도 저희 치과 의사들이 조금은 더 환자들을 위해서도 더 공부를 하셔서 환자들 치료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나 환자들이 이런 걸 읽어보고 오시는데 저는 이제 농담삼아 환자들이 읽어보고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읽어보면 이제 더 헷갈리죠. 뭐 읽혀지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걸 읽어봐서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천재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년 졸업하고도 턱관절이 좀 애매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환자들은 이거 인터넷에서 좀 읽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턱관절을 잘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한번 이렇게 뒤져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환자들이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했나 그런 데 대해서 한번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진단, 이게 정말 제가 읽으면서 감탄한 게 정말 버릴 말 하나 없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읽혀지긴 하고, 뭐 특별히 저희가 학교 때나 이렇게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들이죠. 실제로 적용하는 거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면, 환자가 오면, 일단은 위생사 통해서 접수를 하겠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턱관절이라 그러면 저희가 방사선 이제 조금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방사선 검사를 한 후에 저희가 의사를 만나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 이 대목에서 가끔 환자분 제 평생에 한 2명 있었을 것 같은데 의사 보기 전에 왜 엑스레이 찍게 하냐고 항의하는 분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조심해야겠구나 이제 정보를 하나 더 얻는 셈이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엑스레이 찍지 않고는 환자 보는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기본적인 파노라마 TMJ 파노라마를 찍고 검사를 하게 되죠. 차팅을 하고 보통 차팅하는 순간 이제 환자에 대한 치료 부분 거의 정해지죠. 이분이 어떤 단계인지 정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주게 되고 이제 환자를 치료를 할 때는 환자한테 어떤 병이 상태가 어떠시고 지금은 이런 치료를 하게 될 거라 인폼드 콘센트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물리치료까지 약물치료까지는 그렇지만 스플린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사를 준다든지 이런 때부터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뭐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뭐 일주, 한 달 뭐 간격으로 환자를 리콜체크하는 시스템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치료를 뭐 몇 개월 지나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하고 협의하에 이 정도면 마무리, 뭐 계속 더 진행해 보겠다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치료하고 다르게 마무리가 깨끗이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환자의 증상이 개선이 되면 치료가 일단은 끝난 거죠. 그래서 환자가 그 후로 어떻게 생활할 거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오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정한 대로 환자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진행을 시키고 계속 나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를 받고 싶다 그러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을 더 하게, 저희 병원 어쨌든 오면 이런 식으로 직컴플레인과 그동안 히스토리를 들어보죠. 그리고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보통 파노라마, 그 CT 이제 파노라마 상에서 그 뼈의 변화가 있으면 CT를 찍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입이 안 벌어지는 환자가 오면 MRI를 찍게 합니다. 나머지는 요즘은 거의 권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CT가 조금 활성화 안 됐을 때는 보선 스캔도 했었지만 지금은 본 스캔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파노라마 사진 이거 어느 병원에서도 찍을 수 있죠. 이거 외에 크게 다른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의뢰받은 환자나 좀 어려운 케이스가 있어서 검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입이 안 벌어진다거나 해서 보통은 뭐 콤비 PT 정도까지만 검사하면 더 이상 영상 검사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인 환자의 케이스고요. 입을 벌리고 찍었는데 사진상으로서는 이렇게 입이 안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이 아프든지 다양한 이유로 입을 크게 안 벌리고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노라마 상에서 입이 안 벌어진다고 해서 임상은 좀 다르니까 거기에 차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골 변화가 보이시죠? 이런 이제 퇴행성 관절이 왔다고 해서 당연히 이제 CT도 확인해 봐야 되고 뭐 환자한테 뼈가 이제 이상이 있어 보이는 거 정상인 뼈랑 사진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끔 뼈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놀라시고 환자들도 뼈가 저렇게 안 좋아 보이면 굉장히 특히 어린 환자들 치고 놀라서 눈물을 생길 정도로 놀라는 경우 있는데 뼈의 상태랑 뭐 환자의 임상 소견이랑 전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는 불편한 병을 해결해 주는 입장이니까 뼈가 굳이 뭐 저렇다고 해서 비관적인 소견을 뭐 너무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차팅이 중요합니다. 턱관절은 엑스레이나 이런 데 대부분 안 보이는 질환이고, 그래서, 디스펑션 차트를 루틴하게 해야지 그게 보험 청구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차팅을 하게 되는데, 뭐, 이제 졸업한 학교에서 얻어 쓰셔도 되고, 나름대로 표준적인, 저는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가능한 꼭 필요한 자료를 넣고, 제가 치료에 필요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한 두세 장으로 정리해서 차근차근 차팅을 하면 뭐 그렇게 큰 시간을 투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밀하게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막 면밀히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환자한테 꼭 필요한 자료를 적당하게 추출해 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아주 너무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뭐 아까 보셨다시피 퇴행성이 있으면 이제 GT도 한번 다시 찍어보자 그러고 이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건 본 스캔인데 뭔가 정상 대비 이상해서 이제 파노라마나 CT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가끔 이렇게 핫스팟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스캔은 저희가 이게 뼈가 녹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변화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변화가 있으면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또 이거를 뼈가 까맣게 보이니까 너는 병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고 그쪽 관절에 변화가 좀 생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해계학 검사이기 때문에 뭐 굳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요즘은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MRI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이 안 부러지는 환자한테만 권하는데 그것도 자 지역마다 이제 병원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뭐 제가 오래 있던 부천병원에서는 환자분들 경제적인 사정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경우도 찍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룰은 입이 안 벌어지면 MRI 찍어서 디스크의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게 환자에 대한 도리고 혹시 다른 리전이 있냐 없냐 확인해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보시면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 있다가 입을 벌리면 관절과 사이로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정복이 된다, 리덕션이 되는 상태고 밑에 MRI 사진은 디스크가 이렇게 앞으로 전이되어 있고 입을 벌려도 밀려만 나고 자리를 찾지 않기 때문에 without reduc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입이 안 벌어지는 경우가 저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환자의 정보를 많이 종합해서 스테이징을 전합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1, 2, 3 심한 경우는 80, 90% 이상 없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쉽게 치료되는 케이스에서 오니까 엑스레이 보여서 치료하기가 좀 부담이 되시면 이제 의대하시면 되겠고요. 로컬에서는
단계를 쭉 정하는데 오른쪽에 이제 치료법을 보시면 단계를 뭐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되더라도 치료법은 빨간 글씨로 이제 표현해 드렸지만 물리치료, 약치료, 스플린트 이런 걸로 통일이 돼 있죠. 안 될 때 뭐 이렇게 야수로 세척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권하지만 요즘은 구강외과에서도 수술을 턱관절 때문에 권하지는 않듯이 대부분 저희가 배운 치료법으로 턱관절 치료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제 이해하지 못할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니까 치료를 안 하시면 되겠죠. 의뢰를 좋은 말로 해서 의뢰하시면 되는데 또 저같이 저런 환자를 또 못 만나서 의뢰를 받아서 보는 병원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데 대한 더 공부가 원하시면 더 공부를 해보시고 그렇게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다시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해드리면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약물치료, 물리치료, 스플린트 치료. 대부분 이 치료로 치료가 됩니다. 안 될 때 저희가 뭐 인젝션을 해본다든지 세척술 뭐 이런 치료법을 권하긴 하지만 그런 치료까지 갈 환자분들은 뭐 처음에 부담이 되시면 의뢰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런 치료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를 더 하셔서 해볼 수도 있는 다양한 세미나가 많기 때문에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배운 치료법대로 80, 90%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인데 현실은 좀 안 하시고 계시고 그게 좀 안타깝지만 조금만 임상 경험을 쌓으시면 개인 치과에서 특별한 시설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턱관절 치료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흥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으시면 치료하듯이 턱관절도 좀 가능한 많은 우리 치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접근하셔서 생각보다 많은 환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혜택도 주시고 경험도 쌓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외과적인 치료는 거의 안 하고 보존적인 치료가 기본으로 권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나 하면 가끔 환자분들이 이제 그래도 친절한 치과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서 턱관절인데 설명을 듣고 오시는데 그 치과에서 뭐 이렇게 안 되면 병원 가서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막 되게 겁나서 오시거든요. 수술해야 될까봐. 그런데 수술을 안 한지 수술을 권하지 않는 지가 꽤 오래됐고 가끔 한방에서 뭐 척수수술 이런 거 하듯이 수술 없는 치료법 한방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희도 수술은 거의 안 하고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거의 턱관절 장애 때문에 수술할 필요는 없으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배운 데에서 당장 치료를 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 치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치료, 물리치료, 스플린트 치료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험에 관심이 많으신데 자, 보험은 차팅 비용이 생각보다 높고요. 방사선 검사, 물리치료다 비용을 받을 수 있죠. 조금만 알아보시면 뭐 이런 거는 자동으로 요즘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청구해서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요건만 갖추시면. 그런데 환자가 어느 정도 수가 돼야지 이것도 도움이 되지. 별로 많이 없어진데 이렇게 뭐 이렇게 청구하다 보면 오히려 직원들이 노력 대비 그게 이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점점 안 하게 되시니까 조금 환자도 늘려보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 우리 치과 선생님들은 스플린트까지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턱관절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치료를 할 때 환자한테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될 거다. 아니면 이 정도 기간 동안 치료가 되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줄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렇게 성실히 치료받아 있는데 생각보다 턱관절 환자들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해결되면 좀 게을러지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많이 안 올 수 있는 치료고 꼭 필요할 때만 와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렇게 와서 이제
보통 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환자들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점점 환자를 많이 볼수록 노하우가 쌓이실 겁니다.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치료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라는 게 저희가 뭐 이렇게 침습적인 게 아니더라도 환자들이 나는 이런 정보를 못 들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데, 요거에 조금 전 버전이고 지금은 뭐 세계적인 표준 버전이 있어서 장수가 늘어났죠. 2장 정도로.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도 설명하고 위생사도 설명하고, 그래서 의사 사인, 환자 사인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는 스프린트 이후로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는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면 이제 정기적인 검사,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 의외로 장치 치료 이렇게 하면서 처음 이후로는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강내 장치는 조금씩 특히 초기 한두 달 동안은 정확하게 맞나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한 2, 3개월 지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초기에는 좀 변화가 생겨서 장치를 체크해서 맞춰줘야지 그게 계속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치를 줄 테니까 몇 달 쓰라 이런 실수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불편하다고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생각보다 만족도가 나는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런데 매일 드라마틱하지 않고 증상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똑같다고 표현을 하지만 자세히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좋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 그냥 간략하게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한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턱관절 장애든 막연히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으시고 이렇게 하지만, 공부를 더 해보겠다 싶으면 자료 되게 많습니다. 교과서도 많고, 이런 2008년에 나온 뭐 잉글랜드 저널에 논문도 되게 좋은 논문이 많고,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시고요. 공부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아니면 세미나를 들어서 공부를 더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불현듯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의외로 새로운 게 없고 거의 들어본 내용인 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논문이나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학부 때 학생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시험 보느라고 바빴고 뭐 그냥 임상하고 연계성이 없으니까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공부를 해보시면 다 내용들이 배운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자, 턱관절은 귓구멍 앞에 있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대부분 귀 앞에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는데, 턱관절이 귓구멍 앞에 있다고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고 그러겠죠. 두경부 쪽의 통증은 턱관절 말고 이런 거 왜 보여드리냐면, 턱관절인 경우나 치과적인 통증이 대부분인데, 혹시 다른 통증일까봐 이렇게 무서워서 또 잘 안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만 다른 질환 때문에 아프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신경통이나 사이코틱 페인은 굉장히 드물고요. 신경통 쪽은 되게 심하죠. 턱관절처럼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찌르듯이 아프든지 참을 수 없는 아픔일 경우가 많고요. 턱관절은 이제 이렇게 근골격계 통증이지만 가끔 환자분들이 두통이 오는데 이제 이렇게 편두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편두통이지 않습니다. 편두통은 신경과에서 진단을 받고 특징적인 소견, 뭐 오로라가 보인다든지 구토가 난다든지, 그래서 약간 유로바스큘라적인 그 혈관성 통증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이렇게 쪼이듯이 아파서 옆머리가 아파서 편두통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게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턱관절이 거기에 속하죠. 그래서 턱관절은 이렇게 조인트 관절과 근육계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배운 교과서에 이렇게 턱관절 장애를 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읽어보면 대충 아는 거지만 저렇게 또 표현을 하면 굉장히 병이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병이라는 게 턱관절의 문제, 근육의 문제죠. 그래서 턱관절 장애는, 정리를 간단히 이제 표준적으로 짧게 해놓은 이렇게 대표적인 슬라이드인데, 귀 앞부분에 있는 턱관절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기능 장애니까 사용할 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두통을 포함해서 이제 경부 쪽에 통증도 있다든지, 혹은 그래서 조금 척두 하악 장애라고 좀 넓게 표현하기도 하고, 턱에 소리가 나든지 입이 잘 안 벌어지든지 어느 날 계속 두통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이런 증상을 턱관절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는 너무 또 포괄적이지 않으면 대표적인 증상 3가지가 있습니다. 턱을 사용하는데 아프든지, 소리가 나든지, 입이 잘 안 벌어지든지, 그 중에 하나가 있으면 턱관절 장애라고 진단 내리시면 됩니다. 치료가 잘못됐던 다른 질환이 있더라도 턱관절 장애는 있는 거기 때문에 진단이 틀린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턱관절 장애는 근육과 조인트의 질환이죠. 그래서 근육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근육통, 근긴장 막 표현을 하지만, 자, 주변에 여기 저희의 뺨이나 옆머리 이런 쪽에 아주 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뻐근하게 뭐 그렇게 아픈 게 근육통인데, 근육통을 이해하기 쉬운 거는 딴 게 아니고 그냥 과긴장, 당기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기고 있으니까 치료는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근육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찢어지고 뭐 찔려서 잘리지 않은 한 보통 과긴장으로 인한 근육통에는 근육을 쉬게 해주고 늘려주는 게 치료입니다. 뭐 이런 건 뭐 세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턱관절 내 소리 나고 이제 디스크의 문제는 이런 과정으로 표현을 하는데, 소리 날 때 1, 2기, 입이 안 벌어지기 시작하는 3, 4기, 아니면 엑스레이에 뼈의 변화가 보이는 퇴행성 관절이 있는 5기,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정상인 경우는 디스크가 이렇게 잘 앞으로 빠지고 움직이는데, 너튜브에 보면 해부학 사진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동영상 찾아보시면, 그건 저작권 때문에 여기는 못 보여드리지만 많이 더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소리가 왜 나는지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 있을 때 자리를 찾으면서 소리가 난다. 소리가 본인만 듣는 크리킹, 옆에서 들을 수 있는 팝핑,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물론 갑자기 팝핑이 생기기도 하고 입이 안 벌어지기도 하지만, 보통 입이 벌어지면 어쨌든 초기로 분류를 합니다. 입이 안 벌어짐이 심해졌다고 하는데, 환자들은 의사분들도 그렇지만 입이 안 벌어지면 아플 것 같지만, 자, 디스크가 빠져서 그렇다고 저희 디스크 뒤쪽 디스크 후방 조직에 여기 상처가 없는 한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이 몇 달 동안 안 벌어졌어도 안 아픈 분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병이 진행돼서 심하게 아프다, 오래돼서 심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턱이, 이제 이런 경우는 응급실 오겠죠. 디스크는 안 움직이는데 턱은 앞으로 밀려나서 이제 턱이 빠졌다고 입을 못 다물어서 이제 오는 경우. 이건 굉장히 괴로우니까 응급실에서 넣어주든지, 이거보다는 응급실로 오는 경우보다는 자기가 넣을 수 있는 케이스가 더 많고요. 생각보다 오픈락 경우는 드뭅니다. 턱이 빠졌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는 안 벌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저만 해도 턱관절을 주로 보고 있지만 1년에 턱이 빠져서 오시는 분은 그렇게 손꼽을 정도 10명 이내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청구를 할 때 옛날에는 턱관절 장애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병명을 K07.6 넣으면 되는데, 요즘은 더 세분하게 정확하게 넣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 참고를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게 복잡해서 많은 것 같지만 저는 주로 2가지 코드를 넣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내장증 076 그리고 0766 저작근 장애, 이 2가지를 주로 내고 치료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쓸 일은 없고요. K07.68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아까도 말했지만 좀 사이코틱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저기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가끔 엑스레이에 뼈가 퇴행성이 보이면 DJD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쓸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환자분한테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턱관절을 이렇게 설명하시면 한 10분 설명하시거나 20분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는 간단하게 그냥 우리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진료를 할 때는 턱관절이나 주변 근육이 아프거나 불편한 게 턱관절 장애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도 턱관절 장애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소리 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소리 안 나는데 왜 턱관절 장애를 지금 불편한, 어딘지 얼굴이 불편해요도 턱관절 장애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안 아플 뿐이지 턱관절 장애입니다. 자, 이런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사람은 3, 4명 중에 1명이니까 되게 많고요. 보통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당뇨만큼 많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많은 환자들이 치과로 오는 것 같지 않고 다른 과에서 대부분 해결이 되는지 뭐 돌다가 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못 보고 있는 환자가 대부분으로 생각해서 치과에서 좀 각성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옛날엔 30, 40대 기준으로 봤는데 요즘은 20, 30대에 더 많아지고 있고, 환자가 70% 이상 여자 환자가 더 많고요. 뭐 이런 거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 그렇겠구나, 그렇게 이해되시는 상황이 됩니다. 요즘은 제 수련 받을 때는 10대, 20대 거의 못 받는 10대 애들은 없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도 생각보다 많이 방문을 합니다. 환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있죠. 병의 원인.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의 특징이 굉장히 학구적이라 모든 병을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인을 없애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수학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증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나름은 이유나 자기 병에 생긴 원인을 가지고 오세요. 다 진단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제 친구가 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턱이 아프다고 그래서 남자애가 그렇게 멀리 찾아올 정도면 생각보다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간단히 조심만 하면 낫는 케이스인데, 뭐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는데 더 아파진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임플란트 후에 이렇게 해서 자꾸 그쪽으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원인을 자꾸 항상 상담을 할 때 제가 왜 그럴까요? 부모들도 얘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물어봅니다. 자, 원인은 외상, 안 좋은 습관, 심리적 요인, 부정교합, 여러 가지가 유전적 요인이 당연히 있고요. 모든 병에. 그래서 이런 게 원인인데 사실은 이런 게 모여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턱관절인데,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10분간 설명하면 다시 물어보겠죠. 병의 원인이 뭔가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나는 알지만 설명이 안 될 때 답답하시겠지만, 병의 원인은 사실은 결론은 뭐냐? 관절에 안 좋은 압력이 들어간 거죠.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육이 세졌던, 이가 못 받쳐줬던 관절의 압박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치료는 압박이 안 되는 치료를 합니다. 당연히 부드러운 음식과 근육이 앉아 먹어서 근육이 안 쪼이게 해주고, 중요한 입안에 스프린트를 만들어서 관절이 안 눌리게 해주는 게 치료입니다. 그 환자분한테는 조금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학문적인 거랑 좀 다르니까. 그래서 치료는 스프린터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뭐 바이오 피드백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 치료 자체를 접근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치료, 환자가 할 수 있는 치료를 권해야겠죠. 바이오 피드백 조금 힘듭니다. 근기능 회복, 강화 운동요법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고 뭐 이런 치료하면 좋아진다고 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치료를 하도록 하죠. 뭐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실 거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치료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스플린 치료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뭐 약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근이완제가 메인이죠. 근육을 이완시켜서 안 쪼이게 해주는 게 치료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그 약만 소염 진통제는 보조적으로 쓰지만 그 약 위에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항우울제, 항불안제는 이런 이유로 당연히 치료제로 쓰고 있지만 치과에서 이걸 또 장기적으로 쓰면 당연히 태클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저런 약제를 써주는 과가 있기 때문에 저런 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의뢰를 해서 쓰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여건이 다르시니까 제가 하는 치료가 맞다가 아니고 여건에 맞춰서 치료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약을 어떤 게 쓰는 게 좋은가 물어보시는데 저는 약에 대해서는 크게 디펜더를 안 하기 때문에 근육이완제, 소염제, 진통제 이런 이유로 뭐 길게 안 쓰고요. 할머니들처럼 약을 계속 달라는 분들은 뭐 특별한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드릴 수는 있는데 보통은 뭐 한 달 이내에 쓰면은 웬만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근육이완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효과가 없어서 안 좋지만 어떤 여자분들은 이거 먹고 되게 또 경과가 좋으신 분도 계시니까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제 써보도록 하시고, 이 약을 여기 제가 쓰는 뭐 아로베스틴이, 물렉슨이 이런 약을 처방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주변 약국에 있는지 확인하고요. 왜냐하면 처방을 냈는데 약국에서 못 사면 바로 또 항의가 들어오니까 아마 주변에 정형외과 이런 데서 대부분 루틴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쓰는 약이기 때문에 약국에 물어봐서 있는 근육이완제를 처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는 저는 환자한테 셀프로 집에 가서 모에서 좌팩을 시키고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조금 하시다가 마시는 것 같고, 저희 치과에서는 적외선 치료, 레이저 치료 주로 합니다. 자가 운동법은 스트레칭하는 법은 저희 학교 때 다 식스 바이 식스 다 배우셨죠. 그런 거를 교육해서 시키시면 되고, 병원에서는 주로 저는 저렇게 하고요. 효과는 뭐 전기치료 이런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렇게 환자한테 직접 붙이고 뭐 이런 과정이 좀 복잡하고, 가끔 컨택을 했을 때 조금 더 악화됐을 때 항의하거나 좀 따지는 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터치 안 하는 치료로 주로 합니다. 물리치료도 저는 보조적인 치료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해서 꼭 여기에 의존을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고 뭐 청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시죠. 골드 스프레이 이렇게 해서 청구하는 게, 물리치료는 뭐 정기적으로 청구되는데 또 매일 해야 되는 게 물리치료인데 매일 물리치료 했다고 청구하시면 안 되시겠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치료에 뭐 보조적으로 한번 써보시고요. 저는 턱관절을 치료할 때는 당연히 약물치료, 물리치료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꼭 준비하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하시겠다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스프린트. 왜냐하면 치과에서 주로 할 수밖에 없고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서 못하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 치료가 옛날에 1930, 40년대 이렇게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많이 하다가 지금 치과로 보내는 이유가 결국은 구강내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이유 외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스프린트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치과나 아니면 뭐 성형외과 이런 데서 보톡스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제 맞고 오시거나, 저도 강의는 하지만 원하시는 분은 해줄 수 있지만 이 가격 대비, 효과 유지력 대비, 그래서 정식 치료법으로 넣어서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육을 조금 약화시키면 턱관절 장애 증상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특별히 주사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없고, 주사약은 좀 결과가 안 좋더라도
효과가 없어지거나 뭐 어쨌든 약이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 없이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외과 출신들은 조금 교육을 받고 이렇게 주사 넣어서 턱관절을 세척술을 크게 부담 없이 하기는 하는데 보통 관을 이제 주사 바늘을 2개 꽂아서 씻어내는 치료가 세척술이죠. 그냥 주사 놓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의외로 턱관절 부위에 주사 맞았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그냥 그야말로 주사인 경우가 많고 세척술을 이렇게 정말 드문 경우 저는 1년에 몇 케이스 정도만 주로 하는데 환자가 오랫동안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면 세척술을 해주고 거기에 스테로이드 넣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환자를 심도 있게 조금 본다든지 조금 더 완벽하게 케어를 좀 해보겠다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으셔서 세척술을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할 케이스가 아주 개인 치과에서는 많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꼭 배워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치료는 내시경 관절경 치료죠.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굉장히 많이 하다가 지금은 치료가 효과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픈 서저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적절한 케이스를 골라서 시행하면 결과는 좋을 텐데 굳이 거기까지 안 해도 요 전 단계 세척술 단계에서 대부분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시행하는 곳이 적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턱관절 장애 때문에 턱관절 개방 수술은 요즘은 거의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술이 종양이거나 혹은 골절이 돼서 그쪽에 골절편을 좀 제거해야 되는 그런 치료를 할 때는 필요하겠죠. 턱관절 강직증이 있다든지. 그렇지만 턱관절 장애 때문에 굳이 오픈 서저리는 거의 권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저희가 보편적으로 해오는 표준적인 치료법들에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 드리려면 이런 치료를 해왔는데 좀 두려운 게 치료가 안 될 때 어떡하냐. 그러면은 어떤 환자를 조심해서 봐야 되냐 그런 문제인데 제가 오랫동안 본 거가 이제 조금 더 다른 연수도 받고 다른 치료법을 배우게 된 계기가 이런 환자들입니다. 오랫동안 안 벌어지는 환자. 혹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치료가 결과가 안 좋으신 분, 혹은 퇴행성 관절.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표준적으로 저야 지금은 이제 보고 있지만 조금 이해하지 못할 증상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피하시는 게 답이고요. 그런 경우는 다른 또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어드밴스된 교육이나 뭐 세미나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서 공부를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많이 가끔 물어보셨는데 틀니 사용 환자들은 구강내 장치를 어떻게 하나요? 하는데 오늘도 저희가 한 분 계셨는데 틀니 위에 만들어야죠. 어렵지만. 그래서 틀니 위에 뭐 스프린트나 조금 유지력을 주는 방법을 써서 틀니 위에 사용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구강내 장치를 잠잘 때 주로 쓰게 하죠. 그래서 잠잘 때 틀니를 써야 됩니다. 근데 틀니를 보통은 못 쓰게 하죠. 잠잘 때는. 그래서 보통 그 이유는 그래서 못 쓰게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잠잘 때 나이트 가드처럼 사용하시고 낮에 한 몇 시간 빼놓게 하는 게 치료의 노하우입니다. 다음 질문은 스프린트는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고 언제 해야 되냐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병원마다 노하우가 있고 보통 평균 3개월, 1개월도 계시고 계신데 저는 한 6개월 정도로 처음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돼서 치료하는 기간 3, 4개월 지나서 나중에도 한 2, 3개월 더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약 처방은 아까 이제 조금 설명드렸는데 아까처럼 제일 그 메인인 약이 근이완제. 그래서 근이완제를 주변에 알아보시고 어떤 정형외과 주변에 이제 친하신 분 계시면 어떤 근이완제를 처방해서 약국에서 근처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그런 약을 부담 없이 쓰셔도 됩니다. 근이완제는 정말 기본적으로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약이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더 보시고.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치아 교정이랄지 임플란트든지 보철 치료를 할 때 관절에 변화가 없는 걸 전제로 치료를 할 겁니다. 근데 턱관절이 불안한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교정이나 뭔가 진행을 했으면 계속 턱관절이 변화가 오면 안 끝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치료를 잘해서 이를 맞춰줬는데 계속 이가 안 맞아진다 그러고 뭐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면 환자분들은 턱관절을 생각 안 하시죠. 그냥 일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계속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면 턱관절 보는 데다 상담을 해 놓으시면 환자가 턱관절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고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애에서는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겨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보통 고지를 해놨기 때문에 턱관절이 안 좋은 경우에 이 치료에 조금은 세밀하게 봐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꼭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저는 세정술은 저렇게 디스크 변형이 돼서 턱관절이 악화돼서 세정술을 하지는 않고요. 물론 저게 루틴하게 많이 쓰시는 병원도 계시고 하시면 당연히 치료 후에는 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제 인디케이션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턱을 사용 안 해도 계속 아프다 그럴 때 증상 보고 이렇게 해드리지 디스크가 변형이 돼서 혹은 뭐 탈구가 돼서 세정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인디케이션으로 진행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굳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